반갑습니다. 저희가 효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효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 강요되어져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야 되고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저절로 나와줘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해서 하는 거는 작이 된다 그러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다, 작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마음을 내어서 그 한두 번은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부모님을 뭐 기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작이 되고 인이 된 건 죽을 때까지 갈 수는 없죠. 이와 같이 효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함께 우리가 숨 쉬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효가 인이 되지 않고 작이 되지 않게 내 몸처럼 실현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익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효를 해야 된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말을 배울 때 또 부모님에게 생활 습관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 사회가 부모님과 또 뭐 조부모님 아니면 저 손자들 그래서 거의 뭐 3, 4대가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을 따로 강조하거나 따로 효를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더라도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서 해왔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모되어지면서 우리는 인간다움이라든지 예라든지 또 가장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 어른이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그전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저도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였고 학생이었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따라서 하면 됐고 내게 큰 책임이 따르질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이를 먹고 어느 때인가 보니까 내가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어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른이다. 물론 당연합니다. 신분도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를 리더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또 뭐 크게는 대통령 많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죠. 사회적인 어른입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에서는 그 사회적 어른이 이 사회를 이끌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선배님들이 교수님들이 또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어른이시죠. 우리는 그 어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리를 배우고 규범을 배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문화적 유전자, 문화 유전자, 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효라고 하는 개념은 어쩌면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 유전자적으로 우리는 복제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른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넌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어른이 몇 분이나 있냐.
몇 분은 고사하고요. 지금 우리 여기도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이름을 몇 분 정도 적을 수 있을지,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존경스럽고 내가 닮고 싶은 그러한 정치인이, 그러한 학자가 과연 몇 분이나 있을지, 이건 바로 뭔가요?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멘토가 있다고 하는 거, 존경할 만한 윗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바람직한 이정표가 있는 거죠. 이정표가 없이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하는 건 때로 어려움이 만나게 되면은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에 있어서 이정표는 바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멘토라고 하는, 내게 정말로 존경해서 그분을 꼭 닮고 싶다고 하는 그런 멘토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들고 지치고 아니면 길이 안 보일 때 멘토와 상의를 하고, 또 멘토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그렇게 걸어가 봐야지 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어른, 윗 어른이 있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왜 이와 같이 어른이 없는 사회가 되었는가? 과거에는 우리 사회에 많은 어른들이, 밖에 나가면 많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당연히 어른이 있었고, 문 밖에 나가면 나보다 우리 마을의 선배님이나 마을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뭐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다 내게 어른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이웃집, 위아랫집도 얼굴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게 어른이 되어주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어른의 한마디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후학들에게 삶의 어떤 지침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정표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경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효경에서는 분명하게 어른으로서의 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자식,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천자는 천자로서의 효를 먼저 행해야 돼요. 지금은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효를 먼저 행한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나 장관들 모두가 다 말하지 않아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자는 천자로서의 효를 행해야 되고 인간다움입니다. 제후, 경대부, 사, 이런 사람들의 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윗어른들의 효를 먼저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윗어른이 효를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어른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후학들에게, 후손들에게 너희 효도해라, 효도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복제되어져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저렇게 행하시더라.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밖에 나가시면은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만나면 이렇게 행하시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따로 교육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만둘래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와 같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하여도 따로 뭐 일부러 말하고 뭐 꾸중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교화가 실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옛날에 시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서삼경 가운데 삼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경에 보면 대하편에 황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명덕을 품고 있나니 여회 명덕하나니 내가 명덕을 품고 있나니 천자가 하는 소리예요. 내가 명덕을 품고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청자로서 뭐 천자는 사람 아닌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행하는데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대성이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않는다. 뭘로써? 대성, 큰 소리나 내가 얼굴 속에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아니면 법령을 엄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정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회 명덕하나니 부대성이색한다. 아주 좋은 말이죠. 어른들이 이와 같이 어른이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거를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른이 어른으로서 진정한 멘토 역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어른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서 뭐 사회적 신분이 어른이 아니라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아이 품에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뭐 때로는 외국에도 나가 있고 때로는 저 뭐 어디에서 어떤 자기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우리 사회가. 그러는데 그때마다 부모한테 와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의 부모님이라든지 존경하는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든든한 그야말로 하늘만큼 높은 백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효라고 하는 것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내해지신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그대로 밖으로 베푸는 게 덕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효잖아요. 그게 가장 으뜸이 효입니다. 덕을 베푸는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효인데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기가 털과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볍기가 털과 같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겠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형태 또 그게 지나치게 뭐 힘들고 무겁고 이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가령 효가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일, 대단히 큰 일, 이런 것을 우리가 효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가령 우리가 성장해서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성공해서 우리 뭐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사, 판사 뭐 이런 사자가 되어야만 효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효할 사람 몇 명이겠어요, 우리 사회에. 효는 그게 아니죠. 효라고 하는 것은 가볍기가 털과 같다. 그 털은 근데 어쩌냐?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털이지만 저절로 움직이지는 않죠. 그 털이 움직이도록 하려면 어때요? 내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옛 어른들이 말을 참 잘 해놨어요. 뭐라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와 같이 덕이라고 하는 건 가볍기가 털과 같아야 된다. 효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내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마음을 내지 않으면 털처럼 가벼운 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낼 것인가가 문제겠죠. 마음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러면 내 후학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 보면은요, 누구나 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지금은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키도 크고 건강합니다. 근데 이 보여지는 신체만큼 과연 정신도 건강한가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어려서 부모님에게 사랑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내가 행하는 거잖아요. 행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해 심리치료를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살 기도를 수도 없이 한다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또 알코올리즘 환자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병증 가운데 오히려 병증이 딱 확정이 되면 주변에서 아, 너는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보기에는 멀쩡해요. 보기에는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데 사실은 마음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제 주변에 제자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상담 의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여학생인데 대학교 2학년생인데 너무너무 얼굴도 예쁘고 또 똑똑해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런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교수님 저 상담을 좀 하러 왔대요. 그래서 저는 진로 상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남자 관계를 그러니까 이성 간의 교제를 잘하지를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멋진 남학생이 얼굴도 이쁘지 공부도 잘하지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뭐 같이 프로포즈를 해오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에 만나면 호감이 간대요. 가는데 2번, 3번만 만나면 제가 나를 언제 어느 때 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버릴 준비를 하는 거야. 제가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2학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를 3번, 4번 이상 그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대요. 3번, 4번만 만나면 2번만 지나면 그때부터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 이상 너하고 교제 못하겠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몰랐는데 자기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기가 아주 멋진 아주 괜찮은 그런 그 학생과 교제를 막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걸 과연 내가 끌고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상담 치료를 해줬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방법도 누구를 좋아하는 방법도 건강한 방법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러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우리 지금 어르신이 계시는데 애들한테 함부로 너 사랑해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아버지들은. 마치 그러면 아버지가 위험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다. 안 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많은 가정에서 사랑한다고 입에 붙이고 살아요.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수도 없이 하면서 근데 왜 옛날처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싹 터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있으니까 말도 하지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부부간에 사랑하는 방법도 형제간에 우애를 하는 방법도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도 사실은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과 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예에 맞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랑하면 그에 맞는 표현과 행동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부모님이 어른으로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아니면 후배들에게 이걸 자연스럽게 훈련시키려면 가르치려면 훈련이 아니죠. 그 삶 속에서 녹리고 나도록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용에 나오는 문구인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치곡을 하는 겁니다. 치곡.
치곡이라고 하는 건, 곡이라고 하는 건 곡진하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내가 부모님을 만나서도 또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이 바쁘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엄마 내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같이 해봐야 어때요? 아,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친구가 정말로 며칠 동안 어깨가 힘이 쑥 빠져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너 왜 힘이 없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고 다가갔을 때 그 친구가 어때요?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치곡을 해야만이 그 가운데 정성스러움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고는 저는 그냥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학교 갔다가 하루 종일 수업하고 너무너무 피곤해. 피곤하지만 집에 들어갈 때 내가 피곤해 지쳐서 그렇지만 저도 퇴근할 때 그래요. 하루 종일 뭐 강의하고 이렇게 어떤 때 늦게 운전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차에 딱 타서 생각하면 그동안에는 피곤한지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차에 딱 타면 그때 엄습해 와요, 피곤이. 그러는데 생각을 빨리 바꿔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지쳐가지고 나 피곤해 이렇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아,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하고 밝은 목소리로 내가 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내 마음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조금 내가 목소리 톤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밝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정성스러움이에요. 내가 마음을 조금 낸 거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조금 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쩌냐, 성을 하게 되면 형이 되게 됩니다. 저 형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사랑하는 방법, 존경하는 방법, 우애하는 방법, 이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내지신이 있지만 이거를 꺼내서 쓰지 않으면 이거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꾸 꺼냈음으로써 그것들이 어때요?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사랑하는 감정을 그때그때 아주 유연하게, 아까 덕이라고 하는 건 가볍기가 털과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게 돼요. 형이라고 하는 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면 어때요?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이와 같이 형을 하게 되면 저입니다. 드러날 저자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내가 내 마음을 낼 수 있어지죠.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치곡을 통해서 정성을 다하고 그게 내가 형이 됐을 때만 아주 유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하게 되면은 내가 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을 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주 밝아지게 됩니다. 밝다고 하는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을 온전하게 다 밝게 쓸 수 있어진다. 명덕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리 집에 가면은 엄마이고 아내이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지만 부모님들에게는 며느리고 사회에 나가면 벗이고 또 직장에 가면 선생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밝아짐으로써 어떨까요? 내가 아주 명덕이 이렇게 밝아지게 되면 나 하나로 인해서 아까 제가 아주 피곤하지만 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하고 내가 목소리를 조금 밖에 함으로써 우리 집 전체가 밝아지듯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하고 하루 종일 그냥 이 수업 저 수업 끌려다니다가 너무너무 지쳐요. 돌아올 때 되면 기진맥진하죠. 근데 기진맥진해서 돌아오게 되면 부모님이 눈치 보느라고 저한테 말도 못 붙여. 제가 또 어디로 그냥 화를 낼지 몰라서 부모님이. 근데 어때요? 내가 조금 피곤하지만 들어가면서 목소리를 조금만 엄마 저 왔어요. 이렇게 목소리 톤을 조금만 높여주면 그거는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부모님이 그거 모르나요? 알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볼 때 내 아이가 힘든데 저렇게 밝은 목소리로. 그러면 부모님이 다른 일이 힘드시지만 그 자식으로 인해서 훨씬 더 삶의 열정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아빠들도 밖에서 많은 일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힘드십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그 피곤함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시지 않고 들어오시면서 조금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 너희들 오늘 힘들지 않았니? 그 서로의 배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명하게 되면 내가 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와 같이 명덕을 쓰고 밝은 덕을 이와 같이 쓰게 되면 내 주변 모두가 다 감동을 하게 돼요. 똑같이 힘든데 친구가 어려운 것 같으면 너 요새 어떠니? 내가 차 한 잔 사줄까? 커피 한 잔 뽑아줄까? 이건 마음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어때요?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동을 하면은 감동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감동을 자주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도 저절로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돼서 결국 어때요? 변화를 통해서 교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천하를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법령이 나오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 많은 학자들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제도나 형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전체를 고치지는 못해요. 우리가 날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가 날씨가 추워져 보세요. 아무리 옷을 입지 말으라고 껴입지 말으라고 그래도요. 바깥 날씨가 추우면 저절로 옷을 껴입어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 보세요. 옷 벗지 말라고 해도 두꺼운 옷 다 벗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면은 범죄를 저지르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왜 해요? 저 사람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다 좋은데 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만이 능히 교화를 시킬 수 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법령이나 제도가 안 된다는 거죠. 법령이나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런 따뜻한 사랑, 이런 배려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공부하라 이런 소리 안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요, 모두가 다 어쩌냐면 그걸 얘기해요. 모든 부모님들이 너 학교에서 공부 잘했니? 이번에 몇 등 했어? 성적은 올랐어? 성적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자녀들에게 너 오늘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요새 힘들진 않니? 너 요새 마른 것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걱정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는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꿈 넘어 꿈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것은 단 한순간이지만 이와 같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아니면 내가 뭐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내가 어떤 의사, 이 인류 사회에 내가 무엇을 공헌할 것인가, 꿈 넘어 꿈을 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과 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너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그걸 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애로부터 저 쟤는 요임금입니다. 요임금께서 그 당시에 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기야 너에게 너여자입니다. 너에게 전학을 명하노니 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인데 너에게 전학을 명하노니 교주자하되, 저 주자는 맏아들 주자입니다. 근데 맏아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자식들, 우리 이 온 천지의 자식들이죠. 그 자식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직이온하게 가르쳐라. 그러면은 우리가 직이라고 하는 건 정직하고 반듯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을 정직함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직을 가르쳐야 되지만 따뜻하게 해야 돼요. 따뜻한 방법으로 가르쳐라. 그 다음에 너그러워야 돼요. 따뜻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지만 무조건 너그러워서는 안 돼요. 위험 있게 분명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 것은 꿋꿋함입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옳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때? 꿋꿋함에서 와요. 이와 같이 꿋꿋해야 되지만 사나워서는 안 돼요. 또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솔하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오만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이 크게 큰 테두리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신과 인간이 조화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사시가 한때도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운행이 되지만 어때요? 그거는 그 겨울이면 겨울만 교집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반드시 봄을 부릅니다. 봄을 불러서 이와 같이 그 안에 봄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아름다운 그 마음을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아주 아이들이 참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밝게 웃고 있는데 이거는 히말라야의 아주 소국, 조그마한 나라예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어린이들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은 30년 전에 부탄이라고 하는 저 작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어떻게 펴고자 했었냐면 30년 전에 발표하기를, 나는 국민 총생산,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국민 총생산에 힘쓰지 않고 국민의 행복지수로서 통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행복해야 하는 방법으로 나는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그 정책을 발표하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저 국민들을 갤럽조사가 아니지, 우리는 갤럽조사지만 이렇게 행복지수를 물으니까 97%가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저 나라는 가난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 나라는 교육비, 의료비가 완전 무상입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가난한 나라지만 저와 같이 교육비와 의료비가 무상이고, 국민들한테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나는 이웃 간의 사랑이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이웃 간의 사랑을 느끼고 내 가족에서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혼자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많은, 오늘날 저 가난한 저 조그마한 나라,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730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저 부탄이라고 하는 저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부모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행복해서는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저 부탄의 어린이들처럼. 사실은 모두가 행복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때. 그 모두가 행복한 행복에 가장 기저를 이루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 가정은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또 뭐 자식, 이러한 관계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단 하나만 균형이 깨져도 가정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아이가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 방황하니까 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걱정이 내 아이가 저기 혹시라도 어떨까. 내 아이가 감기라도 들어서 얼마 전에 명절 때 우리 큰아이가 왔는데 그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감기 몸살을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 살이 쏙 빠져가지고 왔어요. 제가 명절이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고 오직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살이 빠졌을까?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오직 그 걱정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그 가족의 하나하나들이 하나도 일탈되지 않을 때 행복은 유지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죠. 난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작게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가족은 모두가 다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지죠. 우리 엄마 아빠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중한 그 가족의 한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탈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어떤 법령이나 제도로서 아니면 강요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형태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가정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농사 짓는 가정에서의 형태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안 내도 그 사랑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은 한 번도 입 밖에 안 내지만 그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간다고 한다면 또 우리 사회가 내가 부모님 곁에 있지 않아요. 부모님 곁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혼정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편안히 주무셨는가 가서 인사를 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효도를 할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효는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지금 아버지로서, 나는 엄마로서, 나는 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어른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윗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윗사람. 그러면 우리가 윗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 집안에서는 부모님이나 조모님, 조부님이 윗사람일 것이고 사회에서는 우리 윗사람들 많죠. 선배들도 있고 윗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윗사람은 그냥 윗자리에 앉아서 윗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야말로 올려다보고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그 윗사람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내가 존경하는 저분이 저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었어요. 너가 그 자리에 앉을 때는 어떤 자리에 책임을 맡고 앉을 때는 너가 정말 그 일을 완전하게 해낼 수 있으면 앉아라. 그렇지 않으면 앉지 말아라. 너가 그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의 의미가 그때는 그렇게 큰 것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의 역할은 내가 앉고 싶어서 앉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야 내가 앉고 싶지 않으면 안 앉을 수 있겠지만 부모 자리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와 같이 내가 앉고 싶지 않지만은 늘 내 자식이 내가
의식이 있는 한 자식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 자식 걱정을 그냥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부탄의 어린이처럼 언제 우리는 가장 행복할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답게 잘 사는 것일까? 우리가 경제적 부야 지금 충분히 많이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과 기계와의 어떤 대항,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어쩌면 인간의 지능이 정말 이 우주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이미 인간의 지혜는 발달돼 왔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행복한가? 그래서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사랑할 때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존재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랑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니까, 뭐 이 사랑이 아름답다, 사랑이란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사랑에만 탐닉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사랑만 중요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배려를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면 누구를 내가 좋아하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이건 뭐예요? 내가 집착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사랑을 하는 형태도, 사랑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배워서 건강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건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행복한 게 아니죠. 같이 행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내가 느낄 때, 근데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가요, 내가 사랑을 할 때 행복한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가, 이거를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우리는 내가 할 때 더 행복하답니다. 사랑을 받을 때보다. 우리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랑받을 때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가끔 부모님이 살았을 때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추위를 타서 따뜻한 이렇게 머플러나 따뜻한 옷만 보면 우리 엄마 저거 사드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행복의 에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을 할 때.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게 행복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사랑을 할 때도 행복하다. 여기에 보면 효경에서 현종 임금이 아주 좋은 말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짐이 들었다. 뭐를 들었냐면은 상고시대에 이것은 풍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럽니다. 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 풍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풍속이 지나치게 질박하고 그냥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것이죠. 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고 이와 같이 략이라고 하는 건 대량약, 줄일약 이래요. 너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야. 교육이 안 돼 있어 놓으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여기 비록 마음속에 효는 이미 싹 터 있단 말이에요. 효는 본래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의 예입니다. 여기 자는 무엇을 의뢰한다. 공경의 예를
공경의에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에게 이와 같이 공경하고 이 마음속에 이와 같이 효의 마음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을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친과 칭찬할 예자인데 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마음입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친하는 마음과 친애하는 마음과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더욱더 드러남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효경에서 현종이 이런 서문에다 이런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이 효라고 하는 것이 효야말로 교인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효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있기 때문에 효라고 하는 마음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실현될 수 있구나. 우리 지금 이 방송의 타이틀이 가효국충입니다. 가효국충이요. 집안에서 내가 효도하는 마음이 확장되면 나라에 충성하게 돼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효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이거를 성인이 알고 그래서 이와 같이 존엄한 마음, 부모님이니까 어른이니까 이렇게 존엄하는 이 마음으로써 공경함을 가르치고 어버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 친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친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친한 마음으로 인해서 사랑함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이러한 마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충으로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요국충처럼 집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내가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라에 충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지도를 밝히게 된단 말이에요. 충의도를. 이와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입신양명의 의가 내 몸을 세워서 이름을 드날리는 이것이 저절로 빛나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효라고 하는 것이 덕의 근본임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 이와 같이 어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애친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또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 그러면 바로 뭐예요? 가효국충이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이와 같이 효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효의 마음은 밖으로 확산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윗어른들은, 윗사람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에 우미가 되어야 된다. 진정한 멘토가 소꼴입니다. 자식을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갈 게 아니라 어거지로 끌고 가서 너 효도해라 이게 아니라 내 자식이 정말로 진정한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꼬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속꼬리는 실질적으로 별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죠. 소가 앞에서 가기 때문에 별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속꼬리는 아주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하답니다. 속꼬리가 없으면요, 소가 제대로 반드시 못 간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하는 일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할 때 그것이 곧 내 자식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은 저럴 때 저렇게 판단하시고 저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은 늘 자식이 힘들 때 내가 그 일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학교 다닐 때는 돈 대주는 일이고 또 더 어른이 되니까 그냥 바라봐 주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 얼마나 힘드니? 하고 따둑거려주고요. 왜냐면 그건 잘 모르지만 또 자식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부모님과는 너무 세대차가 있기 때문에 잘 부모님이 모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뭐 한다고 내가 말하면 어머니가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요즘 이런 거를 하려고 해요. 그럼 부모님은 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못 알아듣지만 내 자식이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럴 때 부모님이 어깨 한번 토닥거려주고 이게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알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덕이라고 하는 게 가볍기가 새털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내가 반듯하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그게 바로 진정한 멘토로서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어른이 있는 사회, 윗사람이 있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좀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이상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